레벨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1을 다행히 패스를 잘 하셔서 레벨 2까지 오셨는데, 이 레벨 2 FRA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레벨 1하고는 좀 틀려요. 레벨 1은 여러분들 그 시험 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FRA 과목이 특징이 보면은 타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잊어먹고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레벨 1은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단순한 팩트를 많이 물어보지 막 심도 막 깊게 막 뒤틀어서 풀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요. 근데 레벨 2는 여러분들 그 레벨 1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굵직한 테마로 한 5개. 그거만 딱 공부하면 끝나요. 그리고 5개 테마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딕터블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그 5개의 테마가 레벨 1보다는 뎁스가 좀 깊어요. 그리고 레벨 1은 들어보시면은 막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는 부분이 조금 타픽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테마가 우리 그 텍스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드 리스 이쪽을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쪽을 처음 이제 좀 낯설어하고 뭐 그런 테마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뭐 암기만 하면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테마들인데 레벨 2 테마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테마가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특징이 테마는 좀 한정적인데 공부해야 될 뎁스는 좀 깊고 난이도가 레벨 1보다는 조금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옛날 그 학교 때 혹시 회계를 그 대학교 때 들어보신 분들은 레벨 2 테마가 회계로 따지면 어드밴스 어카운팅 고급 회계 쪽에서 나왔던 테마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급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벨 2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제가 레벨 1 같은 것을 리뷰하게 되면 보통 한 10시간 정도 리뷰를 해요. 리뷰 수업을. 근데 레벨 2는 리뷰 수업이 3시간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양이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 A4 용지로 내가 공부할 내용을 딱 써머리 하면은 A4 용지를 앞 2페이지를 좀 빽빽한 글씨로 쓰게 되면 한 4페이지 정도면 내용이 끝나요, 진짜로. 제가 리뷰 때 쭉 칠판에 써주면서 이제 내용 정리하잖아요. 하면 뭐 칠판을 한 서너 번 정도만 주면 끝이 날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좀 챌린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레벨 1을 거의 들으셨을 거니까 제 강의 스타일이 날 거예요. 수업 쭉 진행하고 쉬는 시간까지 거의 안 지우니까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레벨인데 수혜지 교재 아시다시피 예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쭉 하는데 레벨 2는 특히 예제가 되게 중요한데 예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칠판에 숫자를 예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쉬울 거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혹시 되면 제가 저번 레벨 1 강의부터 뭘 해보고 있냐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겠냐 보니까 CFA 시험을 붙고 신문에 나와서 저랑 이제 필드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회계를 잘 몰라요. CFA 차트를 따도.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 케이스를 안 보니까 이게 잘 접목이 제가 수업 시간에 케이스를 많이 말해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듣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다트를 자꾸 중간에 열어볼 거예요. 어느 회사 가서 2018년도 12월 말 사업보고서 한번 열어보세요 라고 해서 거기 써져 있는 내용 보고 요게 지금 우리 배운 테마가 요 회사가 이렇게 조정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라를 저번 레벨 1부터 했거든요. 했더니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한 4시간 정도 보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의 끝나고 났더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배운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보강 안 할 거예요. 표정들이 뭐 보강을 또 하겠나 하는 표정인데 저도 보강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요번 레벨 2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수업만 할 거고요. 어쨌든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자격증 시험이 일단 최우선이죠. 합격이 최우선이긴 한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 과연 실무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면 솔직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좀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시간 되면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 정도 감 잡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는데 이제 레벨 2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아시죠? 쉬는 시간까지 안 지우는 거 필요하면 칠판을 찍으시면 되니까 굳이 쓰지 마시고 들으세요. 특히 예제를 많이 읽기 때문에 예제를 베끼다 보면은 내용은 이해 못하고 그냥 쓰기만 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찍으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픽이 크게 이제 몇 개의 토픽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토픽이냐면 5개의 토픽이에요. 일단 레벨 1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레벨 2는 레벨 1하고는 전혀 별개의 테마를 공부하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레벨 2에서 시험을 치는 과목들이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이 같이 나오면서 조금 뎁스가 깊어지는 테마는 거의 중복되는 그런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FRE는 레벨 1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별개의 테마예요. 완전 새로운 아젠다로 들어가는 건데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레벨 1에서 간단하게 배운 거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드를 발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한다라든지 뭐 그쪽 사이드는 그냥 심플하게 레벨 1에서 가볍게 배웠죠. 그러니까 발행자 쪽은 배웠어요. 그럼 발행자 쪽의 반대쪽이 누구죠? 이제 투자 쪽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회사 본드 발행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주식 발행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냐. 이제 그 테마를 배우는 거죠. 그 테마를 배우는데 그 테마도 이제 카테고리가 크게 몇 개로 갈라지냐면 3가지로 갈라져요. 주식을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자,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주식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분율 갖고 따져요.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치겠다. 아니면 컨트롤, 완전히 지배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나는 수동적인 투자. 시세 올라가면 팔고 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배당받고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케이스를 우리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수동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 수동적 투자를 했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해서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기 파이낸셜 에셋 쪽에는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들어가는 거냐면 본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마이너리티로 들어가서 주식을 투자하는 케이스. 요 케이스가 1번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주식 케이스만 얘기해요. 내가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는데 지배는 못하지만 내가 영향력 정도는 행사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어디에 투자했다고 얘기하냐면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관계회사라고 그래요. 관계회사.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관계회사 주식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영어로 investment in associate고 그거는 어떤 의도로 투자한 거냐면은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significant influence 를 미치는 경우 이걸 관계사 주식이라고 봐요. 통상 몇 프로가 넘어가면은 관계사 주식으로 보냐면 통상 반증이 없으면 20% 이상의 경우는 관계사로 보라고 돼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20%가 안 돼도 내가 그 보드 멤버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메이저 디시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관계사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사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분이 몇 프로 넘어가면 관계사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어요. 다만 통상 실무적으로는 크게 반증이 없으면은 20% 이상 정도 되면 그러면 significant influence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게 통상 우리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완전히 내가 그 회사를 뭐 할 수도 있죠? 지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investment in subsidiary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자, 지배한다는 것은 지분율이 몇 프로가 넘어가면 지배하는 거죠?
50% 플러스 한 주. 과반수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배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 50% 플러스 뭐 한 주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종속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법률적으로 50% 플러스 한 주인데 둘이 합정에 따라 합작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안에 약정을 봤더니 무조건 의사결정은 너하고 나하고 5대 5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또 서브시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따지는 게 아니냐면 형식적인 지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뭐냐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속이냐 관계냐 판단해 보는 거는 이래요. 지금 요 이슈가 뭐예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죠. 종속이냐 관계냐의 판단 이슈였다고. 그 판단 이슈가 지금 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종속이나 관계냐에 대한 내용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예?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녹화를 해서 조심스럽지만 얘기 안 할래요. 어쨌든 소송에 걸려 있는 거라 또 뭔가 얘기를 하면은 뭐 또 이런 말이 많아서 얘기할 거예요. 종속이냐 관계냐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아니 금감원 입장도 얘기할 거고 삼성 입장도 얘기할 거고 저는 딱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이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항상 양쪽 들으시면 여러분들 판단이 설 거니까 한번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어쨌든 이 분류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요 각각의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배워야 돼요. 일단은 금융자산에 여러분들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FRS 9 이게 작년에 개정된 회계 기준이죠. 이제 우리 보통 시험에서 IFRS 9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아실 텐데 이 IFRS 9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미국도 유럽도 동일하게 적용됐죠. 다행히 이것은 작년도 레벨 2 시험에서는 개정 전 개정 후가 다 나와서 공부를 다 했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수혜지 교재 보니까 개정됐는데 내년도 레벨 2에서는 개정 전은 싹 빠졌더라고. 너무 깔끔해요. 이미 바뀐 건데 계속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빠졌어요. 이제 이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개정 전 거 싹 없어지고 개정 후 거로만 딱 남았어요. 깔끔하게 내용도 정리해가지고 아주 임팩 있게 딱 정리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훨씬 더 편하게 바뀌었고 수험생들도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2는 개정 후 거로 바뀐 거로 정리하는데 IFRS 9은 결국은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원칙이 공정가치 평가예요. 주식이 됐든 사채가 됐든 일단 네가 투자했어? 그럼 공정가치 평가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IFRS 9은 일단 페어 밸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런데 얘들은 페어 밸류 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페어 밸류로 평가하겠다는 회계 기본 컨셉은 그거를 실현시키겠다는 소리예요. 맞죠? 다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홀딩하고 있는데 이걸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겠다는 거는 이걸 팔았을 때 얼마일 거냐를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의 어떤 인텐트가 지금 실현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페어 밸류 평가의 가장 컨셉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소시에이트에 투자하거나 서브시디어에 투자했을 때는 이걸 내가 중간에 실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계속 홀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페어 밸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내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저쪽 회사가 뭔가 이익이 나면 실시간으로 내가 지분만큼은 내가 이익을 잡겠다는 컨셉으로 가서 이건 무슨 법을 쓰게 되냐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지분법 회계 처리. 그 다음 50% 넘어가? 완전히 지배하네?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회사와 너 회사는 같은 놈이야 라고 봐서 이거 뭐 하게 되냐면 둘이 합하죠. 연결을 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패시브한 인베스트먼트로 들어갔다? 그럼 페어 밸류 평가. 그런데 내가 시그니피컨트 인플루언스를 미치는 관계사다. 지분법 회계 처리. 근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배해? 그럼 너하고 그 회사는 같은 놈이야. 그럼 두 개 합해. 연결. 요렇게 일단 분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 각각의 경우별로 회계 처리 방법, 재무제표 이펙트, 분석할 때 유의할 점들 그런 거 배우는 게 요 첫 번째 1번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게 첫 번째 아젠다. 1번이 잘 나오겠어요? 2번, 3번이 잘 나오겠어요? 당연히 2번, 3번이 훨씬 잘 나오죠. 이렇게 별표 쳤다가 1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별표 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나오는데 안 되겠어요. 두 개, 이거는 하나.
이래야 이제 면피가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본드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본드가 4년 전인가.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네가 본드 안 나온다며. 내가 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중요하게 잘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강의는 다 할 거예요. 하는데 빈출로 보면 2번, 3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출전사입니다 생각해도 지분법이나 연결이 중요하지 마이너리티 투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분석에서 어떤 기업 평가하는데 연결이나 지분법 모르면 분석이 안 되지만은 마이너리티 들어간 거는 여러분들 공정가치 평가 딱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뭐예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만큼이 시세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 출제한다면 2번, 3번이 맞겠죠. 두 번째 가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뭘 배울 거냐면 이 employee compensation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직원들한테 보상해 준다는 의미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인플로이어, 즉 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베이직 샐러리, 그 다음 인센티브 보너스. 근데 그거는 회계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급여나 상여는 그냥 출퇴 비용 잡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급여 상여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인플로이 베네핏 주는 게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퇴직연금, 그 다음에 스탁 옵션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독특한 염두 인플로이 베네핏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로이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펜션 회계 처리 배워야 돼요. 펜션 어카운팅.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쉐어 베이스 페이먼트라고 해서 스탁 옵션 같은 거. 쉐어 베이스 페이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탁 옵션이에요. 요거 두 개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게 두 번째 아젠다예요. 물론 이 중에서도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CFA 강의를 1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레벨 2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레벨 2에서 시험에 안 나온 테마,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테마가 저 펜션 어카운팅이요. 저건 레벨 2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레벨 1은 객관식이잖아요. 문제가 다양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고루고루 막 출제가 되지. 레벨 2는 여러분들 우리 set problem이라고 해서 문제 크게 나오죠. 크게 여러분들 2개 정도 내지 3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FRE가 3개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2개가 나와요. FRE가 한 2년 전인가부터 비중이 약간 줄었죠. 조금 줄었어요. 에코티가 좀 올라가고 FRE가 조금 줄면서 줄기 전에는 보통 3개가 나왔는데 줄고 나서는 지금 2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개, 많으면 3개, set problem으로. 그럼 큰 문제가 하나 나오면서 거기에 소문제가 한 6, 7개. 큰 거 나오고 한 6, 7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 큰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5개 테마 중에서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다? 항상 빠짐없이 뭐가 나왔다고요? 펜션 어카운팅이 나왔어요, 펜션이. 그러니까 펜션은 되게 복잡하지만 저거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줄어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펜션 하나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한두 개를 4개 중에서 차지하는 거니까, 거기서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돌고 돌면서 나오는 거. 어쨌든 그래요. 인플레이 컴펜세이션, 펜션이 일단 중요한 거.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요 퇴직연금이 아마 제가 볼 때 레벨 2에서 강의 듣는 내용 중에 제일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보죠. 어쨌든 펜션 쪽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foreign currency와 관련된 translation 테마를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환율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는 이 환 변동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foreign currency에도 여러분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어떤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foreign currency로 거래가 됐을 때 이펙트죠. 트랜잭션 이펙트.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환율이 강세가 되냐 약세냐에 따라서 재무제표 모양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수출이 비중이 전체 매출이 10%라고 하니까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되게 클 수 있다고, 이익 폭이. 그럼 그게 어떻게 이펙트를 주냐라고 하는 개념 배우는 게 1번 테마인데, 1번 테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테마가 이제 해외 자회사를 이제 foreign subsidiary가 있는데, 이 해외 자회사를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translation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가 여러분들 몇 개냐면 2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20개 해외 자회사를 삼성전자가 매번 뭐 하는 거죠? 연결을 하게 돼 있거든. 자회사니까.
그럼 여러분 그쪽 나라 해외 자회사는 뭐로 돼 있냐면 해외 그 나라의 화폐로 작성할 거라고요. 그럼 그걸 다시 뭐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꾼 다음에 묶어야 되겠죠, 연결을. 그럼 여러분들 연결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 환산부터 해야 된다고. 이 환산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 배우는 게 요 두 번째 테마예요. 여기서는 요 2번 테마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2번 테마는 요 3번의 여러분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그러니까 자회사를 연결하는데 같은 화폐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 화폐로 자회사가 만들어져 있다면 뭐부터 하셔야 돼? 트랜슬레이션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컨솔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 테마를 배우는 게 요 2번 테마. 그래서 요 2번 테마 배울 때는 여러분 연결 테마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맞물려서 여러분들 조금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어차피 연결하는 과정에서 환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3번 테마까지가 이걸 제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래시컬 테마라고 그래요. 제가 레벨 2 강의 시작하면서 10몇 년 동안 이 세 개의 테마는 항상 여러분들 나왔던 테마.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스웨즈 교재 항상 세 개의 테마는 항상 변동 없이 있었고 나머지 두 개의 테마는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테마가 나왔다가 빠지고 또 다른 테마 나왔다가 한번 빠지고 이렇게 돌고 돌았는데 이 두 개의 테마가 뭐냐? 이 4번 테마가 작년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 재무제표 분석이요.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이쪽의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처음 들어갔죠. 실제 시장에서 봐도 금융기관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왜 많지 않나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기관을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의 모집단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금융기관 재무제표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회계 재무만 알아대는 게 아니야. 실제 그 업종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고. 저도 이제 감사를 해본 저희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는 감사 안 해본 친구가 감사 가면 헤맨다고. 내용이 독특하기 때문에 거래 구조가 좀 독특하고 그들만이 쓰는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트랜잭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 그런 좀 스페셜라이즈된 좀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너무 실무적인 얘기지만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업종이 너무 제한되니까 그 업종만 갖고 분석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지. 그래서 실제 애널리스트나 그쪽 전문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 실제. 제가 이제 옛날 좀 오래된 거니까 얘기하면은 뭐 201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우투증권이 매물 나와가지고 NH가 인수했을 때. 그때 이제 NH, KB,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세 군데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잠재적 매수자가 3명이 나왔다고. 우투증권이 매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패키지들로 나왔었죠. 우리 금융그룹 이제 민영화하면서 국가가 이제 4개를 패키지들로 내놨었잖아요. 이건 신문에 나왔던 기사니까. 그 4개가 동시에 나왔던 게 우투증권, 그 다음 우리 투자자문, 그 다음 우리 저축은행, 그 다음 우리 아비바생명, 보험사 4개까지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 놨죠. 패키지로 묶는 이유는 뭐겠어요? 전부 이제 우리 IMF 때 공적 자금 들어와서 여러분들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주라고. 민영화 시키려면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투증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머지 3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각기 매물로 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군데는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투증권 사고 싶으면 3개 묶고 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신문에 났던 기사잖아요. 패키지들로. 그래서 NH, KB, 그 다음 에쿼티 펀드 이 3군데가 이제 매수를 처음에 들어왔던 건데, 그때 이제 에쿼티 펀드 쪽을 제가 자문해서 매수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증권 쪽에 이제 해봤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카운팅 펌에도 해본 애가 나 빼고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엑스퍼트 구한다고 이제 뭐 겨우겨우 몇 명 더 구해가지고 실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는데 이쪽에 좀 이제 전문가적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게 쭉 컨택을 했는데, 없어. 이 바닥에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만나 인터뷰했더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이쪽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금융기관 쪽 분석이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요 분석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데 막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 업종이 3개일 거 아니에요. 은행, 증권, 보험.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요 책의 거의 80%는 은행 쪽에 포커스 맞추는 강의가 나와요. 강의래, 책 내용이. 그래서 여기도 은행 쪽하고, 그 다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증권은 거의 없고요. 뱅크하고, 그 다음에 뱅킹 인더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하고요. 보험사 쪽. 이렇게 두 군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목적 사항은 요 1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강의 내용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뱅킹 인더스트리가 내용을 거의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봐줘야 돼요.
이게 새로운 LOS가 들어가면요. 시험 문제가 그 해년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꼭 나와요. 이게 작년에 들어갔는데 작년 레벨 2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까지 한 십몇 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새로운 LOS가 들어가면 그 해년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꼭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겠죠. 확률상으로 높아요. 안 나왔다고 날 욕하지 말고 확률상으로 되게 높아요. 그래서 뱅킹 쪽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잘 보셔야 돼. 제가 심도 있게 강의할 테니까 그건 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이제 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대한 부분인데 뭐 배우는지 감을 잡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 테마도 되게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CFA 염들 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저희들 CPA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염들 컨셉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기본 전제가 회사가 나한테 준 파이낸셜 리포팅이 맞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 보면 염들 리포팅이 뭐가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곡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레벨 1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케이스 실제 실적이 공시가 됐을 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공시를 했었다고요. 기억나는 게 매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16조 가까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한 10% 올라 4,700억 이익 났다라고 공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염들 경쟁회사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익이 안 나는데 특히 현대중공업은 조 단위가 적자난다고 공시됐던 연도에 대우조선해양만 군계 일학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는다고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뭐가 나면 대우조선해양이 매수 초점이 나왔어요. 매수. 근데 다른 중공업 회사는 중립이 났다고. 우리나라 염들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예요? 쓰레기란 소리잖아요. 80% 넘게가 매수 주문이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비중을 보게 되면 84%가 염들 매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몇 프로가 중립이고 매도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근데 거기서 중립을 먹었으니까 100분위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하위 10%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끼리 있지만 거의 쓰레기다. 뭐 이렇게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만 매수가 났다고요. 주가 많이 올랐죠. 그 2015년 1분기 실적 올라갔을 때. 근데 바로 뭐가 됐어요? 분식이라는 게 판명이 됐죠. 그러면서 뭐다?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대주항 케이스인데 그 대주항 케이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엄청난 이펙트를 받았다고. 지금 뭐 말하면 뭐 끝도 없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그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럼 과연 그 파이낸셜 리포팅이 믿을만 했던 리포팅이냐 라는 걸 실제 분석해보면 요 5번 테마에서 말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테크닉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분식의 지위가 많이 높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걸 믿고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분석의 앞단에 가서 과연 이 회사 리포팅 자체가 퀄리티가 있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5번 테마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누구 테마에 더 가까운 거냐면 어카운턴트 테마죠. 저희는 앞단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검증된 재무제표를 애널라이즈하는 여러분들 전문가 그룹이고. 그럼 이게 약간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앞단까지 와서 뭐다 좀 보자는 거죠. 계속 CPAD 적정하다 얘기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적정이 아닌 케이스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우리도 과연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이게 맞는 재무제표냐 틀린 재무제표냐 아니면 뭔가 부실 징후가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 정도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어떤 개념에서 이 5번 테마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5번 테마는 언제 들어갔겠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 레벨 2에서 이게 언제 들어갔겠어요? 미국? 엔론 사태 터지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테마가 들어갔어요. 엔론 사태 터지면서 미국의 분식 사건이 엄청 터지고 그 다음에 리만 사건 터지면서 야 재무제표 분석부터 먼저 하자 이거. 뭔가 부실 징후 있는 것부터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 5번 테마가 들어간 겁니다. 실제 이 5번 테마가 어디에 있었냐면 레벨 1에서 맨 뒤에 있었어요. 레벨 1에서 맨 뒤에 있었는데 제 강의 들은 분은 얘기했지만은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고 뭐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세요라고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만 했지만 레벨 2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요 5개 테마예요. 일단 이 5개 테마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항상 요 5개 테마하고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운 좋게 나오면은 요 3개에서 돌아요. 항상 요 3개에서 많이 돌았어요. 요 3개가 메인이고요. 요 2개에서 하나씩 붙어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막 3개가 나오면 여기서 2개에다 요 하나 묶는 느낌. 아니면 요 3개 나오는 거. 그냥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과거 패턴이. 근데 지금 2개가 세 프로블럼이 나온다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올지, 여기서 2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작년도 요 2개가 계속 나왔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지금 FRA 테마는 레벨 2는
내용이 심플해요. 5개 테마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내용을 정리해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테마로 인터코퍼 인베스먼트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어디 가시냐면 페이지 1페이지 가시면 돼요. 페이지 1페이지 여러분들 메뉴에 보시면 이 저자가 되게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첫 번째 문장에. 여기는 쇼컷이 없대요. 언젠 자기가 쇼컷을 줬나? 뭐 다른 데는 쇼컷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는 뭐 진행기 없다 뭐 이런 개념이죠. 다 이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컨셉 같은데 자 봐요. 제가 쭉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들 책을 읽을게요. 레벨 2는 더 여러분들 뭐다 자상하지 않아요. 레벨 1보다. 그러니까 막 던져요. 문장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이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배경 설명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 진행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분류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증권회사에 가서 이제 강의를 종종 하는데 증권회사 가서 제가 강의를 증권사 가신 분들은 거기는 IB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금 조달 쪽이나 스킴 짜는 분들 그 부서 대상으로 강의하면 이 갖고는 안 되죠. 훨씬 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분류하는 것만 6시간을 해요. 이 분류하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밖에 안 나오냐 그냥 일반적인 주식, 사채 이런 것만 투자하는 것만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거 말고 뭐가 뭐 CB, BW, 영구채, RCPS 막 난리가 나죠. 거기 콜 조건 붙고 풋 조건 붙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럼 회계 처리가 엄청 복잡하다고. 그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런 걸 배워야 실제 실무가 써먹을 수 있어요. 요것만 딱 알고 들어가면 실무 가서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도 CFA 시험 붙었지만은 실무가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상품 분류에 대해서만 리스크 관리팀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팀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분류하는 것만 6시간 강의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잡했던 게 이렇게 체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것이 실제 분류라는 게. 근데 다만 우린 시험의 목적이니까 일단 시험 목적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시험 목적보다는 조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실무 가서는. 자, 우리가 발행자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긴 발행자 쪽이죠. 여긴 투자자 쪽이고 그럼 투자 쪽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데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냐면 에코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CFA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냐면 내가 어떤 주식에 어떤 그 시큐리티에 투자했을 때 이게 데트냐 에코티냐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요. 그냥 데트다. 그냥 에코티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이트한 여러분들 심플한 시큐리티만 얘기하는 거죠. 본드 발행했다. 콜, 풋 이런 거 없고 그냥 깨끗하게 본드 발행했다. 아니면 깨끗하게 그냥 주식 발행했다. 우선주도 아니야. 그냥 보통주. 그 우선주 발행하면 종류주니까 뭐가 됐죠? 뭐 거기 리뎀션 조항도 들어갈 수 있고 막 복잡한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깨끗하게 본드, 깨끗하게 주식. 요 케이스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구분의 이슈가 없겠어요. 요게 데트 시큐리티냐, 에코티 시큐리티냐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실무가 뭐부터 판단하셔야 돼? 내가 들어갈 때 이게 데트냐, 에코티냐 구분부터가 쉽지가 않아 이게요. 애매한 게 되게 많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개 구분이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CFA 시험 목적상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우리 본드만 얘기하고 데트는 에코티는 깨끗하게 그냥 주식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붙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에 무슨 옵션이 붙거나 콜, 풋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 하이브리드, 메자닌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회사채와 깨끗한 주식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잡히는 거죠. 일단 요렇게 일단 이해하고 요 인베스트먼트를 규정받는 여러분들 규정은 IFRS 9에서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걸 발행한 쪽은 여러분들 또 IFRS 기준이 작년에 이걸 통폐합하려고 했다가 통폐합이 안 되고 별도의 기준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요쪽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본드는 데트고 주식은 스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일반적인 회사채 투자하면 여러분들 뭐 데트라는 건 금방 이해되죠. 데트의 성격은 어떤 걸 데트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 본질적인 내용부터 먼저 얘기하죠. 어떤 증권이 발행됐을 때 이게 과연 부채, 즉 채무 상품이냐 아니면 이게 지분 상품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기준서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계약상에 뭔가 그 원금과 이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debt라고 돼 있어요. 느낌이 되죠? 원금이나 이자를 내가 상환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debt라고 툭 던져놨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들 요 말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설명이 되나 봐요. 계약상으로 뭐라고요?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면은 그러면 debt고, 그게 없으면은 equity로 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해했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면 여러분들 우리 수술 풀려나가는 게 일반적인 본드, 당연히 뭐죠? debt죠. 왜? 본드 발행하면 어때요? 그럼 이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debt라고. 이해되죠? 그 다음 주식은 어때요?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원금 또는 이자니까 이자는 없을 테지만 원금, 내가 투자한 거 원금 갚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일반적 주식 발행하면 에코티인 거예요. 자, 두 개는 당연히 구분되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문제 생겼던 거, 두산 인프라가 발행했던 영구채, perpetual bond, 만기 없이 발행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기가 어떻게 했냐면 30년 만기였다. 30년 만기인데 30년 지나고 나면 인프라가 뭐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만기를 또 연장. 지금 대화죠, 우리. 다시 30년 회사채 만기 발행했는데 30년 지나면 만기를 또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자기가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발행자가. 그리고 발행자가 콜 조건도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풋 조건은 없었어. 이제 심무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뎁트냐 에코티냐 구분도 먼저, 원래 그게 먼저 구분돼야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를 얘기할 수 있다고. 왜냐면 투자자 쪽에 IFRS 9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발행자 쪽에서 뎁트냐 에코티냐 구분하고 오라고 돼 있다고. 거기서 먼저 구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뎁트 에코티 구분되면 거기서 그 다음에 순서를 나누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책은 그냥 뎁트야 에코티야 구분해놓고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앞단은 발행자 쪽에서 뎁트인지 에코티인지 먼저 구분해놓고 거기서 굴려와서 그 다음 뎁트 에코티 구분한 상태에서 캐테고리 나눠주게 돼 있거든, 이게. 이해돼요? 실무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영구채는 뭐냐? 그럼 영구채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죠? 그럼 영구채 투자한 사람도 있고 투자한 사람 따지기 전에 발행자 쪽에서 뎁트인지 에코티 구분하고 오라고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여러분 영구채는 뭘 거냐? 따져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금융위 금감원하고 붙었다고. 금감원은 자본이다. 금융위는 부채다 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신문에 6개월 동안 디베이트가 됐다고. 그래갖고 국제회계기준을 만드는 IFRS를 만드는 ISB 영국에다 질의되면서 3달 만에 의견서 받은 거죠, 이게. 그럼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핵심은 뭐냐? 계약상 원금과 의무를 지불할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내가 발행을 했죠. 두산인프라가. 이건 포스코도 발행하고 롯데쇼핑 되게 많은 기업들이 발행했는데 영구채를. 자, 발행을 했어요. 그럼 30년 동안 이자 원금을 주긴 주는데 문제는 30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만기를 뭐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근데 무슨 조건이 있었죠? 콜 조건이 있죠. 콜 조건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라도 야 가져와 갚아버릴게. 이건 의무예요, 내 옵션이에요. 내 옵션이죠. 내 옵션이야. 내가 연장할 수 있다고. 안 갚을 수도 있어. 30년 지나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럼 연도 원금은 갚을 의무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물론 중간에 굉장히 디베이트는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계약상 내가 원금을 갚아야 돼 의무가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냐?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콜 행사 안 하고 뭐 하면 되죠? 연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로 났죠? 자본이다. 라고 해서 영구채 외관상은 형식은 뭐다? 본드인데 뭐로 분리됐죠? 에코티로 분리가 됐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포스코 여러분들 작년까지 보시면은 재작년까지 보시면 그 에코티에 뭐가 딱 잡혀 있냐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잡혀 있어요. 신종자본증권에서 거기 1조가 잡혀 있다고. 포스코 같은 데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9,967억 잡혀 있더라고. 33억은 아마 증권사 수수료 모은 것 같아요. 1조를 발행했는데 그 신종자본증권에 9,967억이 잡혀 있다고. 그게 뭐다? 이게 영구채예요. 뒤에 주석 보시면 제가 말한 게 나온다고. 그럼 만약 그게 이렇게 발행한데 어떻게 발행됐으면 이게 부채가 될 수 있어요? 투자자가 풋을 던질 수 있대. 나도 콜 조건이 있지만 쟤도 풋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풋 던지는 순간 난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럼 난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무조건 부채로 가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두산인프라는 뭐가 좀 이슈였냐면 요게 이슈였거든. 얘가 스텝업 조항이 있었다고. 이자율. 처음에 4%대인데 5년마다 한 번씩 뭐 하게 돼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연도 조항이 있었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 생기나 봐요? 근데 그 이자 올라가는 폭이 엄청 셌다고. 그럼 만기가 30년인데 5년마다 이자가 팍팍팍 올라가. 그러면 내가 뭐다? 30년 후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만기 연장할 수 있는 뭐다? 권리는 있지만 실질을 따졌을 때 5년마다 이자가 엄청 올라가면 발행자가 이거를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우리 대화를 조금만 해봐요. 이런 논의가 이게 실제 금융상품 기준에 더 중요한 거예요. 실무 가면. 이게 5년마다 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끌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금리가 막 한없이 올라가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끌 거라고.
그럼 금융 입장은 뭐예요? 야, 이러면, 형식상으로는 뭐다? 네가 그 원금 이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을 따지면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고 계속 안 끄고 있다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갚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디베이트에는 각자 말을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럼 그런 조건이 실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막 이자가 80%까지 간대. 그럼 갚아야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런 관점 본 거지. 근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면, 피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서, 야,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있다? 이코노믹 프레셔는 고려하지 말라고 딱 돼 있어요. 경제적인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네가 피할 수 없는 의무? 그건 고려하지 말라고 딱 조항이 하나 있다고. 그 조항이 딱 들어간 순간 뭐로 끝나버린 거죠? 부채 아니야? 자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단어 한 단어 때문에. 그런 논의가 6개월 동안 신문에 계속 났었죠. 부채냐 자본이냐. 지금은 증권사들도 영업채 발행할 때 이슈 계속 있죠. 부채 자본 이슈. 거의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대강 이해되세요? 뭐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면 된다고. 물론 이제 뭐 메자닌 가면 더 복잡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부채 자본을 구분할 때 이슈가 있다 정도는 감을 잡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분류하고 들어와야 돼. 분류하고 들어와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류가 돼가지고 뭐하고 뭐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debt security에 투자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equity security에 투자하는 케이스로 일단 구분이 되고, 구분됐다는 전제에서, 이 구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CFA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제 구분됐다고 전제하고. 자, debt로 분류됐을 때와 equity로 분류됐을 때, 이제 debt security를 갔을 때 여러분들 뭘 따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SPPI 테스트라는 걸 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듣고 교재 볼 거예요. 여기는 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이 SPPI가 뭐의 약자냐면, 이게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예요. 뭐죠? 원금과 이자로만 뭔가 페이먼트가 되느냐. 다시, 원금과 이자로만 페이먼트가 되느냐. 일단 내가 지급해야 될 게 원금과 이자로만 내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단 뭐로 보는 거냐면 debt로 봐요. 응? 원금과 이자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equity로 간다고. 느낌이. 다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으면은 debt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뭐로 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일반적인 회사채는 뭐로 구성돼 있어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죠? 원금과 이자로 구성돼 있다고. 그럼 이쪽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SPPI 테스트를 봐요.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금 흐름 특성이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 특성 테스트라고 그래요. Characteristics 테스트. 스펠 맞나 모르겠다. 특성 맞죠? 현금 흐름 특성을 봐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그럼 일단 debt로 봐. debt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따지게 돼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사업위원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업 모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좋아.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그럼 그다음 판단해 보자. 그럼 네가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목적을 보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크게 셋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보유 목적이 이 원금과 이자만 내가 먹으려고 들고 있어. 중간에 그 증권에 뭔가 캐피털 개인을 먹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 원금과 이자를 수출할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어. 순수하게 only principal하고 interest만 먹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중도에 판다는 소리, 안 판다는 소리예요. 안 파는 거죠. 쉽게 생각할게요. 내가 보험대에 투자했어. 보험대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따져보라는 거야? 네가 무슨 목적으로 사업 목적상 들고 있냐는 거지. 봤더니 그 원금 이자만 받을 목적이래. 중간에 매매할 목적 없대. 그래? 그러면 요럴 때는 이거를 amortized cost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 amortized cost financial assets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건 여러분 딱 봐도 무슨 평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시가평가 안 하겠다는 거지. 돼요? 취득가 잡아놓고 amortize. 왜 amortize라는 말 들어가는지 알겠죠? 본드니까 보통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취득은 별로 없고, 본드 디스카운트 취득했을 때 뭐 하셔야 돼? 우리 본드 발행처럼 디스카운트를 뭐 하셔야 돼? amortization 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건 하라는 게 여기 지금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나 원금 이자 먹을 목적 없어. 나는 오로지 중간에 뭐 먹을 목적이다? 중간에 매매 목적. 내가 사고 팔 목적이다. 라고, 이게 셀바이 목적이 강하다. 셀 목적이 강하다. 그러면은 뭐로 가라고 돼 있냐면 이게 FETPL로 가라고 돼 있어요.
이 T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fair value through 통과한다는 소리 through profit and loss financial asset요. 앞으로 제가 이건 AC 금융자산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건 FATPL로 말할 거예요. FATPL 말하면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슨 평가한다는 거죠? 공정시 평가해. 팔 거니까. 그리고 그 평가손이 어디에 태우라는 거죠? 당기손이 다 태우라는 소리예요. 됐죠? 네가 캐피털 게인 얻을 목적 산 거니까 그 평가에 대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태워. 이 목적인 거죠. 세 번째, 나는 1번 목적도 좀 있고요. 그리고 2번 목적도 있고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도 있고요. 중간에 맨 목적도 있고요. 둘 다 하나는 포지션이 지금 반반이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보온데 투자했는데 끝까지 가져갈 겁니까? 아니요. 팔 거예요? 좀 있어 보려고요. 뭐 이런 거야. 예, 그러면 뭐로 가라고 돼 있는 이걸 FEOCI.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어. 이거 뭐겠죠? 페어 밸류인데 어디에 반영되는 거죠? OCI에. 그럼 2번과 3번은 공정가치 평가를 해. 하긴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2번은 평가를 해서 어디에 태우는 거죠? 당기손익에. 근데 3번은 어디에 태우는 거죠? OCI에. 우리 배웠죠?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건 어디에 쌓이는 거죠? AOCI에 쌓이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세수로 구분하라고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심플하게 시험 목적상 할게요. 델트에 투자했대. 뭔가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상품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로 분류하라고? 보유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는 거지. 봤더니 원금 이자를 먹을 목적으로만 취득했대. 그럼 뭐로 간다고? 시가평가 안 한다고. 애몰타이즈만 하라는 거죠. 애몰타이즈만 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뭐만 탄다는 거죠? 이자만 탄다는 소리예요. 이자만 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번과 3번은 뭐죠? 팔 목적도 있는 거야. 2번은 오로지 팔 목적. 3번은 뭐다? 들고 있는 목적과 파는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케이스. 그런 경우는 일단 팔 목적이 있으니 둘 다 페어밸류 평가는 해. 다만 팔 목적만 있는 케이스는 당기손익이 태워. 근데 네가 팔 목적도 있지만 들고 있을 목적도 혼재돼 있어? 그럼 일단 손익 태우지 마. OCI로 태웠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 그때 가서 뭐 하자? 넷인컴에 태우자. 그런 컨셉이겠죠. 대강 이해되세요? 그렇게 분류하게 돼 있다는 거 셋으로. 그게 델트에 투자했을 때 기본 컨셉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SPPR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어. 통과가 안 됐어? 아, 그럼 무조건 뭐로 가? 일로 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그때는 그냥 원칙이 무조건 FETPL로 가게 돼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예외라긴 그런데 어쨌든 예외라긴 그렇고 선택적으로 회사가 FEOCI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데지그네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요 프레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프레임을. 금융상품 분류할 때 요 프레임을. 자, SPPI 테스트를 해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 무슨 평가한다고요? 공정가치 평가한 다음에 당기손익 태우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주식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무슨 가치 평가가 원칙? 공정가치 평가 원칙이에요. 그럼 평가한 다음에 어디에다 태우는 거죠? 당기손익 다 태우는 거야. 다만 자기들 판단해서 나는 그냥 이거 OCI로 갈래요. 하면은 뭐로 빠질 수 있는 거죠? OCI로 빠질 수 있는 거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 상장 기업들이 보통 주식 투자하면 TPL도 있고 OCI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감사 가서 물어봐. 어떤 거는 TPL로 가고 어떤 건 OCI로 가고 어떻게 선택해 물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대기업 중에 한 3군데 기업을 제가 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올라갈 것 같으면 TPL이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OCI로 지정한대요. 뭐 영혼이 있는 분류는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영혼 없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운 건데 여기까지는 이 책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가 안 되냐면 원래 OCI로 가는 것은 우리 회계 컨셉상 OCI로 간 거는 나중에 어디에 타고 올라가죠? 우리 공정가치 평가에서 OCI 가면 AOCI 쌓였다가 우리 AOCI 쌓이는 것들은 나중에 팔고 나면 어디로 다 빠져나가요. 넷인컴을 타고 리테인딩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원래 회계 기본 컨셉이잖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 주식의 경우에 FEOCI 선택하게 되면 얘는 절대 당기손익을 타지 않아요. 얘는 넷인컴에 절대 반영이 안 돼.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재분류가 허용이 안 된다는 말을 써요. Reclassification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따 숫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요 스웨즈 교재에서는 요것만 얘기를 해요. 요거에 특별한 말을 안 해. 이게 실무감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작년에 나임 바뀐 거에 가장 큰 이펙트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유가증권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금융기관이겠죠. 증권사나 보험사는 유가증권이 되게 많다고. 주식에 투자 많이 하겠죠. 마이너리티 투자도 많아요. 했어요. 내가 뭐로 분류했다? FEOCI로 내가 선택했대.
그럼 FEOCR 선택한 주식은 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해요? AOC에서 왔다 갔다 하지 팔았다고 해서 이게 리테인더니 넷인컴 타고 올라오질 않는다고. 넷인컴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FATPL로 구분하지 않고 OCI로 분류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들 넷인컴 손익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큰 이펙트 나온다고 이게. 요거로 선택했을 경우 이게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 한번 선택하면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레보케이션이 안 돼요. irrevocable요. 선택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주식의 어떤 페어밸류 평가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가 우리 손익이 탈 거냐 안 탈 거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내가 어디 쪽은 그 내용을 안 썼어요? 본드 쪽은 지금 FEOCI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FEOCI로만 했죠. FEOCI 선택이란 말 안 썼죠. 틀려. 심어서 FEOCI 금융상품이라 돼 있으면 본드야 그거. 근데 FEOCI 선택 금융산이라 돼 있으면 그거 무조건 주식이라고. 주식인데 뭘 한 거지? OCI로 가겠다고 선택한 거라고 회사가. 지금 서로 대화하죠. 요 분류를 잘 기억하셔야 돼. 지금 여기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요 프레임 갖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요 프레임 알면 뭐가 또 쉬워지냐? 메자닌에 투자했어요. CB를 투자했어. 여기 나오지 않지만 CB 투자했다? 여러분 대입시켜보자. 뭐로 갈까? 근데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봐봐. CB에 투자했다. 간단하게 가요. CB 투자했다?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채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CB는 전환권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럼 SPPI 통과를 못한다고. 그럼 뭐로 다 평가해야 돼? 무조건 FETPL이야. 무조건. CB 투자하면. 근데 지가 원하면 뭐 할 수 있다? OCI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원칙 CB 투자하면 공정가치 평가 다 해야 된다고. 그래 어렵지만 라인 도입되기 전에는 이걸 뭐 했냐면 회사채하고 전환권을 막 구분했다고.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막 그걸 따로 막 평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 라인은 그냥 합해서 그냥 평가해. 메자닌 같은 거 구분하지 말래. 근데 그지 같은 게 발행자 쪽은 또 구분한다. CB 발행하면 본다고 전환권 구분해서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게 발행자와 투자자가 지금 뭐다? 이게 asymmetric, 비균형적으로 돼 있어. 발행자 쪽은 사채와 전환권을 막 구분하는데 투자자는 그냥 SPPI 통과 안 되면 하나를 묶어서 그냥 공정가치 평가하래. 한 놈은 찢고 한 놈은 찢지 않고 이게 비균형적으로 돼 있는 거지. 이걸 맞추려고 작년까지 여러분들 유럽하고 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 있다 보니까 이게 합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행자 쪽은 지금 개정이 됐는데 투자자 쪽은 개정이 돼서 라인을 적용하는데 발행자 쪽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옛날처럼 찍고 있고 이 메자닌 발행하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냥 요 테스트를 태워서 그냥 이렇게 굴려라고 돼 있으니까 야 CB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전환권 있잖아. 그럼 그냥 공정가치 평가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대강 흐름이. 됐죠? 그 정도 느낌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단 구분하게 돼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고 계속 좀 들을게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재무제표 모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그 모양 돌아가기 전에 교재 먼저 읽어보고 갑시다. 교재 읽어보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자, 페이지 1페이지 갈게요. 그 밑에 네 번째 줄부터 갈게요. 자, Intercorporate Investment의 경우는 Categorize as either 해놓고 1, 2, 3 세 가지 나오는데 1번 Investment in 뭐라고 돼 있죠? Financial Asset. 괄호 보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금융자산 투자라고 돼 있나 볼까요? Significant Control도 없다. 참 표현도 그지같이 쓰네요. 이런 표현 없어요. Significant Influence가 없거나 아니면 컨트롤하지 않거나 이렇게 말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관계사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Significant Influence. 그 다음에 subsidiary 투자했을 때 뭐라 표현한다고 그랬죠? Control.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는 금융자산 투자로 본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2번 양과로. Investment in Associate 관계사. 그때는 투자회사가 자 뭐라고 되죠? 키워드가 Significant Influence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키워드예요. 그럼 뭐로 간다고요? 관계사 주식. 맞죠? 근데 뒤에 밭 해놓고 뭐까지는 안 가는 거라고요? 컨트롤까지는 아니야. 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컨설테이션만 자회사 투자입니다. 인베스팅 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한다는 키포인트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에셋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트 그 다음 인베스트먼트 서브시디어리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연결하는 케이스 자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너십 보팅 컨트롤이 얼마 정도 있냐에 따라서 이 캐테고리는 구분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죠. 이 책 읽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분이 어떤 경우는 주식만 얘기했다가 어떤 경우는 채권도 집어넣어서 얘기했다가 막 뒤죽박죽해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고. 지금 논의하는 건 다 뭐에 대한 거죠 이건? 전부 주식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결권이 얼마나 있냐를 가지고 세수로 구분하게 돼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볼게요. however 뒤에 일반적으로 의결권 가지고 구분하지만 그 ownership percentage가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0% 50%를 보통 따지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실제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캐테고리는 인베스터가 인플루언스를 미칠 수 있냐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느낌이 이해되고 그 밑에 갈게요.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 이 경우는 지분이 몇 프로 안 되는 경우죠? 주식 같으면 20%가 안 되는 케이스. 그리고 회사채는 전부 여기에 들어가겠죠. 회사채는 아예 의결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하고 일반적인 주식인데 20%가 안 되는 케이스는 통상 뭐라 한다고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란 말 보이죠? 수동적 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파이낸셜 에셋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investment in associate 관계사. 자, 관계사의 소유권은 몇 프로? 보통 통상 20% 이상 50% 이하로 보는 거예요.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typically 보다 보통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하면서 non-controlling investment라고 되어 있죠. 지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20%가 안 돼도 이런 경우는 significant influence 있는 걸로 봐요. 그 밑에 꽁꽁꽁 5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시험장 갔을 때 만약 20%가 안 된다고 지분이 나와 있는데 그 5개가 슬쩍 본문에 나오면 뭐 쓰라는 의미죠? 아, 지분법 써라 의미를 간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보호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20%가 안 되는데 내가 보호들을 뭐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요 메이킹, 팔러스 메이킹한테 참여해요. 그 다음 그 회사의 거의 모든 거래가 나랑 이루어지고 있어. 나의 완전 의존적인 거지. 내가 물건 안 주면 물건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요. 됐죠? 그 다음 매니저의 퍼스널이 인터체인지 한다는 것은 뭐 대표회사가 공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뭐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의존돼 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뭐 쓰라는 거다? 아, 지분법 쓰라는 소리구나. 지분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이런 말이 슬쩍 나오면 보통 아, 이거 지분법 쓰라는 소리구나. 보통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보드 멤버를 내가 차지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 나온다고. 그러면 뭐 쓰는구나? 지분법 쓰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밑에 가서 이분도 강조하고 있죠? It may be possible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미칠 수 있다. 몇 프로가 안 돼도. 20%가 안 돼도. 그럼 그런 경우는 뭐로 간주하라고요? 관계사로 간주할 때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풀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20% 50% 사이인데도 여러분들 financial assets로 분류하는 경우 있다는 뒤에 나오죠.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이거는 연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50% 넘어가. 그럼 뭐 하셔야 돼? 연결해야 돼. 또 20% 50%면 특별한 반지점에서 뭐 써야 돼? 관계사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20% 50% 넘어가도 관계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50%가 넘어가도 연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해외 투자하면 결국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보통 선진국 말고 약간 연도 좀 들떨어졌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언더 디벨롭 돼 있는 컨트리들 이런 데 가보시면 국가에 대한 내부 통제가 되게 취약하다고. 그러니까 엄청나 예측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저번 달에 베트남의 어떤 회사를 지분 인수를 했는데 그쪽 주 법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뭔가 투자가 들어가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분을 얼마 이상 들어가면 얼마 이상은 외국 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 못한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30% 투자해도 외국계 기업들은 투자하게 되면 10% 이상 의결권 행사 못한다 해버리면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이게.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게 뭐다? 컨버스하는 뭐다 상황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심하다 보면 종종 나와요. 그래서 리걸 디딜이 받는 거예요. 뭔가 인수할 때 법률적인 실사를 하는 거지.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어카운팅 디디니까, 파이낸셜 디디니까 가서 파이낸셜 디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 뭔가 쭉 이슈만 얘기했는데 앞에 리걸 디디에서 저희는 밸류에이션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다고. 물론 저희도 밸류에이션 보고 썼는데 뭐다 회사가 쓰레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인수 가치는 없다라고 나왔는데 앞단에서 이제 로이어들이 가서 디디했더니 갑자기 우리가 투자해봐야 의결권 행사가 뭐다 제한된다 딱 나온 거죠. 딜이 완전히 뭐다 빠그러졌죠. 그럼 결국은 앞에 단에서 리걸 디디가 먼저 들어가서 듀딜리전스가 딱 들어간 다음에 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면 뒤에 무슨 밸류에이션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앞단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다 이제 딜이 깨져버렸죠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관계에서 분류하면 마지막 줄에 무슨 요인도 회계 처리 쓰라고 돼 있죠? 에코티 메서드 쓴다라고 돼 있죠? 진법 회계 처리 한다는 거 우리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밑에 자,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50% 넘어가 컨트롤링 해. 그러면 자, 에코디션 메서드 쓴다라고 돼 있는 말 보이세요?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우리.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에코디션 메서드란 말이 이게 뭐냐면 연결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컨solidation by 에코디션 메서드라고 딱 하면 맞는 말이에요. 연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취득법이라고 하는데
연결하는 방법 중에 취득법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연결한다는 뭐다? 취지는 동일한 개념이고 그 연결을 할 때 방법론이 equation method라는 방법을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연결 가서 설명 또 드릴게. 그 밑에 가서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뭐를 여러분들 못하는 경우 있다고 돼 있죠. 통제 못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For example, 제가 말한 케이스 나오네요. 컨트롤이 temporary 하거나 아니면 배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말한 건 governmental intervention이죠, 이게. 그죠? 이런 경우 때문에 50% 넘어가도 지분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케이스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지배력이 없다라고 간주하는 경우 있다는 거지. 반대로 50%가 안 돼도 뭐 쓰는 경우 있다고요? 연결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점들 주 SK가 SK텔레콤 지분 들고 있는 게 30%대요. 근데 주 SK 홀딩 컴퍼니 입장에서 SK텔레콤을 뭐로 보고 있냐면 종소로 봐요. SK가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속이냐 관계냐가 신문에서는 되게 많이 이슈가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봐요. 주 SK 홀딩 컴퍼니는 SK텔레콤을 30% 들고 있는데 뭐로 봐요? 종소로 봐요. 근데 주 LG 홀딩 컴퍼니는 밑에 LG화학이나 LG전자를 뭐다? 똑같이 30% 들고 있는데 다 뭐로 그냥 관계로 봐요. 그럼 똑같은 지분인데 왜 다르게 보는 거냐? 이 판단하는 기준, it's up to you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누가 개입할 수가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판단하고 주석에 쓰면 돼요. 나 뭐로 했다라고. IFRS는요, 뭔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되게 제한돼 있다고. 그냥 너네한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뭐에다 상세히 쓰라는 거죠. 주석에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쓰면 정보 이용자 그걸 보고 뭐다? 판단하라고 돼 있는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마다 자율적인 회계 체계가 워낙 많이 방대하니까 똑같은 회사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회사는 관계사, 이때는 종속회사. 그럼 FS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은 그쪽 회사 매출을 엎어요. 관계에서는 매출 안 없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 곱한 것만큼 이익 잡거든요. 매출 규모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주 LG가 전자나 화학을 2011년도 IFRS 도입 전까지는 종속으로 봤다고. 그 매출이 다 엎혀졌겠지. 그럼 LG화학 매출이면 한 30조 되고 LG전자가 매출 60조가 되는데 두 개 합하면 거의 100조라고. 그 100조를 다 잡았다가 11년도에 뭐로 바꿨다고요? 관계로 바꿨어. 그러니까 100조가 매출이 확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홀딩 컴퍼니 순위로 주 LG가 뭐 8위까지가 밀렸다고. 그랬더니 신문에 뭐라 하냐면 LG가 힘들다. 네가 힘들다 그거예요. 회계 처리가 바뀐 거예요, 그냥. 매출이 빠져버린 건데 분류가 바뀐 거라고 실제는. 그런 게 여러분들 모두 회사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종소로 관계를 바꿨다는 이슈는 나중에 다음 얘기했지만 이건 회사 판단의 문제에 되게 많이 개입되는 거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는 어떤 기준을 썼다는 거 공시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럼 뭘 갖고 판단하고 기준은 돼 있냐면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걸 보라고 돼 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종소이지 관계인지. 자, 똑같이 30%를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A 회사 케이스 내가 30% 들고 있다. 그럼 70%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본다고. 봤더니 70%가 전부 개미야. 전부 개미인데 과거 주총보다 추승률을 봤더니 개미들이 거의 안 와. 이건 무조건 종속이에요. 왜? 나만 참석하면 내가 거의 지배할 수 있잖아요. 주총이 아무도 안 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건 종속이야. 근데 봐요. 내가 30% 똑같이 들고 있는데 이 회사 봤더니 개미가 3명이에요. 큰 개미죠. 이해돼요? 3명인 거야, 3명. 3명이 맨날 카톡 한대.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내가 주총 갔을 때 이 3명이 담합해서 나 꺾을 수 있죠. 그럼 이건 관계, 이건 종소로 보면 안 된다고. 관계로 가야지.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는 거. 지배는 못하지. 3명이 바로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똑같은 지분이지만 얘는 관계에서 종속 쓰고 팔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50%가 안 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종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지분율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회사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거기 적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조인트 벤처는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조인트 벤처는 뭐 이 책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다 그냥 합작 투자한 거죠. 합작 투자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의결권이 그냥 5대 온 거예요. 이해돼요?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건 그냥 의결권이 5대 온 걸 말합니다. 5대요. 무조건 의사결정, 공동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50.01, 그 다음 그 바이오젠이 뭐 49.99. 그러면 의결권을 따지면 뭐로 가야 돼? 종속.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의사결정 5대5로 한다고 돼 있거든. 5대5로 한다고 돼 있다고. 그럼 뭐가 아니야? 종속 아니지. 됐죠? 그럼 조인트 벤처야, 쉽게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다? 그럼 뭐다? 5대5거든요. 그럼 5대5면 여러분들 뭐로 가야 돼?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지분법 써야 돼요? 지분법 써야죠. 그잖아.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다? 밑에 지분법 쓰라고 돼 있다고. 조인트 벤처는 5대5니까 이거는 위에 거 안 나와도 밑에 따로 안 나와도 조인트 벤처는 자연스럽게 논리가 뭐 써야 돼요? 지분법 써야 된다고. 하지만 아주 rare circumstance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연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rare circumstance가 바뀌었어요? 없어.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이게. X 하지 마요.
알죠? CFA 시험은 여러분들 CFA 협회에서 말한 대로 시험 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 케이스는 인정된다고 지금 돼 있지만 실제는 뭐다 이거 없어졌다고 2014년도에 없어졌어. 근데 어쨌든 시험 목적상은 조인트 벤처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그냥 연결할 수 있다더라라고 진실이 아닌 방법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 쓰는 게 맞아? 지문법 쓰는 거죠. 왜 5대 5니까. 그죠? 지배 못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지문법 써야 되는 거죠. 논리상. 조인트 벤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위에 보세요. 썸머리죠? 20%가 안 된대. 그럼 뭐로 보라고요? 파이낸셜 에세스로 보라는 거지. 당연히 영향력 행사 못하겠죠. 그러면 어카운팅 트리트먼트에 자 보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amortize cost로 가던가 fair value OCR로 가던가 FATPL로 가던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구분했지만 어쨌든 캐테고리 묶으면 3개밖에 없잖아. amortize cost, FATPL, FAOCI. 맞죠?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20% 50%는 뭐라고 돼 있고요? 관계사 주식, significant influence 미칠 때 지문법 쓰는 거고요. 50% 넘어가 지배하는 거네. 그럼 연결해. 무슨 법 써서? 취득법 써서. 요렇게. 맞죠? 오케이. 문제 볼게요. 1번. 자, 터울 컴퍼니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나왔네. 여러분 30%라 딱 나오면 여러분들 뭘 쓰는 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연결해야 되지 않을, 아니, 지분법 써야 되지 않을까? investment associate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30%인데 뭐가 안 됐다고 돼 있어요. 보드를 차지하는 게 뭐다 지금 안 된대. 보드를 차지하는 게 안 된대. 그럼 아까 내가 반대로 여러분들 얘기했던 기억나요? 20%가 안 되는데 보드를 차지하고 있다 나오면 뭘 쓰라고 했죠? 지분법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20% 넘어갔는데 보드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대. 그러면 형식적인 지분율인 거지. 자기가 보우팅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야 돼? 패시브 인베스먼트라는 거지. 그럼 뭐 분류하라는 거다?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 A번호 가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반대 케이스 말하는 거지. 이런 케이스보다는 제가 말한 케이스 더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20%가 안 되는데 뭘 차지하고 있다. 보드 멤버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나오면 아 이거 지분법 쓰란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시험 목적상 더 적합해요. 오케이 밑에 가죠. 한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 책도 여기 자 밑에 제가 한 것까지만 읽고 쉴게요. 갈게요. ISB 국제기준, FASB 미국 기준, 작년에 IFRS 9 새로운 스탠다드 공표했다는 거죠. 아주 마이너 디퍼런스 있다고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 IFRS 터미널로지로 간다는 거죠. 이 책은 갈게요. IFRS는 Financial Assets을 여러분들 뭐다? 뭐 Amortized Cost로 갈 거냐, Fair Value로 갈 거냐 선택할 수 있대. 맞지? Valuation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 Amortize로 가던가, Fair Value로 가던가. 맞아요? 근데 어떤 밸류 평가하는 게 더 많아요? 당연히 Fair Value 평가가 훨씬 많죠. 그죠?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네, 미국 갭은 여러분들 거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Held to maturity, held for trading, available for sale이라고 돼 있는데 책에 나온 건 다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IFRS 용어예요. IFRS 용어인데 미국 애들은 여러분들 요 표현을 뭐로 쓰냐면 요 표현을 여러분들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held to maturity라는 말을 써요. 혹시 레벨 1에서 혹시 배웠던 분들 기억나죠 이거? 미안해요. 레벨 1에서 인베스트먼트 내가 살짝 설명해 줄 때 요 용어를 했다고. held to maturity. 예, 요거는 이게 뭐다? 이게 held for trading.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available for sale security라는 말을 쓴다 그 소리예요. 근데 말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건 무슨 목적이었죠? 원금과 이자를 먹겠다.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건 중도에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기까지 뭐 하겠다는 거? 보유하겠다는 거죠. 영어 표현이 뭐야? held to maturity. 만기까지 가겠다는 거지. 용어 다른 거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그다음 이건 뭐 이게? 팔 목적이라며. held for 뭐라고요? trading 목적이라는 거지.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근데 언제든지 뭐다 팔 수 있는 available for sale 뭐죠? 팔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있지만 중간에 내가 여차하면 팔 수도 있겠다. 팔 수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available for sale security 그렇게 미국 애들은 구분한다는 거지. 용어 자체가 IFRS로 나올 수도 있고 미국 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는 아시라고요. 갈게요. 밑에 amortized cost. 우리 amortized cost는 여러분들 어떤 security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데트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debt security만 나올 수 있는 컨셉이고, 자, debt security 분류되면서 amortized cost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end로 만족해야 된대. 1번, 2번. 내가 몇 번부터 얘기했죠? 2번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cash flow 특성 테스트. 계약의 현금 흐름이 뭐로 구성될 때? 원금 또는 이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맞아요. 그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게 뭐다? SPPI 테스트라고 했죠? SPPI 테스트가 통과가 일단 돼야 돼.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뭐로 가는 거다? 그냥 무조건 FATPA야. 그럼 SPPI 테스트 통과가 됐고 1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 그 캐시플로우를 내가 컬렉션할 목적으로 debt를 들고 있으면 그게 amortized cost래. 이해되죠, 이거? 됐죠? 제가 알려준 프레임으로 기억한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요. 넘겨보시죠. 4페이지 위에. 그럼 debt security 투자하게 되면 얘들 BS에 무슨 코스트로 간다고요? amortized cost로 간다라고 돼 있죠. 그 amortized cost로 간다는 의미가 우리 레벨 1에서 본드 이슈한 사람 기억나요? 이슈했을 때 그때 장부에 잡히는 금액이 무슨 코스트였습니까? 이게 amortized cost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amortized cost는 항상 여러분들 뭐로 땡겼죠? 남아있는 remaining principal 원금을 그때 마켓 레이트로 땡겼어요? 아니면 역사적 시장 이자를 땡겼어요? 역사적 시장 이자를 땡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 금액이 얘도 딱 똑같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발행자와 투자자가 똑같이 잡히는 거지. 요 분류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거래 비용 없다 가정하고.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amortized cost라 하면 나오네, 거기. debt security의 오리지널 코스트 플러스 거기 any 디스카운트나 마이너스 any 프리미엄 같은 게 장부에 잡힐 거다라고 돼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본드니까 뭐가 발생하겠다? 당연히 이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amortized cost로 갔으니까 그 이후에 시가 변동은 장부에 반영해야 하네요. 반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원가로 쭉 가는 거지, 그냥. amortized cost,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만 삼각하면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 밑에. 자, FATPL로 가면은 여러분들 뭐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debt로 가나 equity로 가나 둘 다 뭐가 될 수 있다. FATPL로 갈 수 있다. 맞나요? 오케이, 그 밑에 갈게요. 자, debt security 같은 경우는 FATPL로 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보세요. if held for 뭐라고 돼 있죠? 트레이딩 목적일 때. 그래서 held for trading 목적일 때는 FATPL로 간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if 뒤에 이 no security의 어카운팅이 amortize로 갔을 경우에 어카운팅 미스매치가 생기면은 FATPL로 간다는 소리 말이 나오죠.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시험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시험에서 뭐만 기억하면 돼? 트레이딩 목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뭐로 간다? FATPL로 간다만 기억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거기 두 줄 슬쩍 지나가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 조금 이따가. 그 다음 계속 가요. equity security 같은 경우는 held for trading 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다? FATPL로 가는데 그 다음 other equity securit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may be classified as 뭐로 갈 수도 있다고 돼 있죠? FATPL로 갈 수도 있고 or 뭐로 갈 수 있다고 돼 있죠? FAOCR로 갈 수 있다. 막 섞여 나오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FATPL로 원칙으로 가는데 지가 원하면 뭐로 갈 수 있다고? FAOCR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선택하거나 뭐다?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지. choice irrevocable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무심코 지나가요? 해지 목적이 아닌 파생상품은 무조건 FATPL. 근데 파생상품은요, 파생상품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상품이. 쉽게 가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파생은. 그럼 기본적으로 SPPI 테스트 통과를 안 해. 그럼 뭐로 가야 돼, 무조건? FATPL.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거기, 더리버티브 같은 경우는 페어밸류 TPL로 간다고 돼 있죠, 거기? 보고 있어요? 네, 그냥 FATPL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 SPPI 테스트 통과가 안 돼. 무조건 페어밸류 평가거든. 모든 금융상품은 지금. 라인으로 님들 판단해보게 되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도 이해되지 않아요, 님들? Embedded Derivative에 뭐가 나오죠? CB. CB 투자에 대한 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원금과 이자란 말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중요해. solely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원금 이자가 있긴 있지만 원금 이자가 아닐 수 있잖아.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그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로 가야 돼? 무조건 TPL이죠. 됐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그걸 따로 기억하지 말고 SPPI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무조건 FATPL 공정가치 평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됐죠? 까지 이해하고. 됐죠? 계속 가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했나? 연구체에 투자했대요. 연구체에 투자를 했다, 아까. 두산인프라나 포스코가 연구체가 발행한 거 뭐로 간다고 그랬죠? 자본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자본으로 출발한다고. 그럼 SPPI 테스트가 통과 안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쪽이 데트면, 뭐 따져보지만, 에코티면 따질 것도 없이 뭐로 가는 거예요, 그냥? FATPL이라고. 그럼 연구체 투자한 사람들 무조건 공정가치 평가하셔야 돼. 다만 자기들이 뭐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나 OCR을 갈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거기 나오는 FATPL,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갈게요. FATPL은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가치 평가한다? 당연히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죠. 그럼 공정가치 평가한 것은 잘 보세요. realized 됐던, unrealized 됐던 뭐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인식된다? 그러면서 디비던드 이자수 인식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저자분이 회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막 찔렀는데, 본드로 갔을 때만 처분했을 때 뭐가 들어간다? 미안. OCI가 아니네. TPL은 맞아. 죄송. 괜히 헷갈렸다. 미안. 그냥 무시해. 왜 맞아, 이게. 네, OCI로 착각했어, 지금. FATPL은 맞아야 알겠죠? FATPL은 여러분들 평가 손익도 당연히 뭐다? 손익 태우고, 처분할 때 처분 손익도 다 어디 타야 돼요? 당연히 손익 타야지. 좀 이따 예전에 풀어드릴게요, 쉬었다가. 알겠죠? 일단 말만 이해하자고.
그리고 debt하고 equity 다 될 수 있으니까 이자 배당은 다 수익 들어올 거고. 그 밑에 가 OCI. 잘 보세요. FEOCI로 분류되게 되면 fair value 평가하는 거 맞죠? 근데 unrealized gain loss는 여러분들 어디에 탄다고요? OCI 탄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개인과 로스, 그 이자나 배당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탄다라고 돼 있죠. 요게 잘못된 거라고요. 요게 왜 잘못된 거냐? 보세요들 이자 배당 들어온 건 당연히 손익 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본드는 여러분들 본드는 봐요. FEOCI로 갔죠? 가서 여러분들 뭐다 평가 손익 unrealized gain loss는 어디 타요? OCI에. 근데 팔면 다 어디 타 이게? 다 단기 손익 타고 들어온다고. 근데 얘는 평가를 한 다음에 어디 태웠다? AOCI 태우는 거랑 똑같은데 팔았다고 해서 그게 어디 타진 않는다고요? 내린감은 안 탄다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내가 투자했을 때 FEOCI를 선택하게 되면 팔았을 때 realized gain loss가 절대 안 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좀 이따가. 어쨌든 여러분들 원래 진실은 그래. 진실은 그런데 그냥 거기 있는 것들 기억하자고. 그냥 거기 있는 말은 어떤 security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다. debt security 투자했을 때만 성립하는 거지. equity 투자했을 땐 그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CFA 시험이 재밌는 게 틀린 게 시험 여기 교재에 있으면 틀린 대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틀리게 언급된 것을 시험 문제 잘 내진 않더라고. 지네가 틀린 건 아나 봐. 그럼 고치지? 지금 뒤에 연결 보면 연대 지금 15년째 개정된 건데 안 고치는 게 있다고 지금. 응?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15년 후에 15년 전에 바뀐 것도 계속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올 때도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연들 좀 애매한 것들은 잘 안 낼 거니까 그냥 요건 데트만 성립하는 컨셉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밑에 박스 지금 한 거 서머리 된 거 쭉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되겠지 이거는. 거기서 뭐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자고. 딴 거는 다 맞는데, 거기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fair value fair value through OCI, fair value OCI에 income statement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realized gain loss라고 되어 있는 거 적혀 있죠. 거기는 뭐만 성립하는 거다? debt만 성립하는 거다. 살짝 써놓으시라고요. equity는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몰라. 서머리 박스가 있는데, 거기 FEOCI 제목 밑에 income statement에 들어가는 항목이 이자 배당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 다음 unrealized는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OCI 타니까. 그럼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을 탄다는 거잖아요. 저자 주장이. 근데 그 처분 손익 타는 것은 무슨 증권일 때만, debt일 때만 따는 거지. equity일 때는 안 탄다고요. 알겠죠? equity는 절대 안 태운다고. 그렇게 알고 잠깐 하나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 쉬었다 갈게요. 주식에 투자한 케이스를 제가 말로 한 번만 해볼게요. 쉬었다가 내 숫자 보여줄 건데 지금 말로 한번 이해해보자고. 그냥 치면 내가 찝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별로 난 안 찝찝한데 왜 제 혼자 찝찝해하지? 난 찝찝해요. 봐봐요. 100에 샀어. 자, 삼성자가 대입시켜볼게요. 어느 회사 주식을 샀대.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 지금 프레임을 정해보자고요. 주식을 샀다는 거야. 그럼 뭐로 분류해야 돼, 님들? 일단 큰 분류부터 따져봐야 돼. 이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냐? 아니면 시그니피컨트 인플루언스냐? 아니면 컨트롤이냐?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삼성자요? 어떤 회사 지분 테이크오버 하면 삼성자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번 케이스 별로 없어 생각보다?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목적으로 주식 가지고 있는 케이스 별로 없다고요. 거의 2, 3번이에요. 지배를 하거나 여행 살려고 지분 투자지 미안하지만 그냥 패시브하게 주식 투자? 일반적인 제조업은 거의 안 하죠. 증권회사나 보험사가 많은 거지 실제 일반적인 난금융권은 미안하지만 1번 분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포션이 적어요. 그 분석할 때 큰 의미가 없어 솔직히. 금융기관 아니고서는. 이해돼요? 2번, 3번이 주를 이루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를 가정합시다. 나 그냥 샀어. 뭐 영향력 행사할 목적도 아니고 지배권 행사할 목적도 아니고. 자, 그 다음 가요? 그럼 뭘 판단해 봐야 돼? SPPR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SPPR 테스트 할 것도 없지. 그쪽이 주식을 발행한 거래. 그럼 에코티야. 그럼 에코티로 바로 오는 거야 나는. 됐죠? 에코티로 바로 오니까 뭐로 가야 돼? FATP로 가는 거야. 그럼 TP로 가는 나 OCI 선택 안 할 거야. 그럼 갈게요. 재무제표. 100억이 샀대. 자, BSIS 떠올리죠? 저랑 강의하시면 알죠? 머리 떠올리고. 자, 100. 샀어요? 연말에 120 됐대. 대박. 그럼 100이 얼마 되죠? 120. 20만큼 뭐 생겼어요? 평가 2. FATPL이지. 그럼 손익계산서에 뭐로 가는 거죠? Unrealized Holding Gain. 맞죠? 평가 손익. 20 잡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팔았어요. 왜? 이건 트레이딩 목적이니까. 연초에 얼마에 팔았냐? 140에 팔았대. 150에 팔았대. 그럼 장부에 120이 날라가죠. 그 다음에 150 돈 들어올 거야. 그럼 30만큼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그 다음 연도에 뭐로 많이 하면 돼요? Realized Gain 30 더 타는 거지. 맞죠? 그럼 그거 넷인컴 타고 Retained Earning 30 들어오면 작년에 얼마 탔다? 20 샀고 요번에 30 들어오면 50 딱 누적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다? 이 보유하는 거에 대한 모든 손익은 Retained Earning 다 들어가는 거죠. 됐죠? FATPL은 굉장히 so simple. FEOCI 요놈이 꼴통인 거지. FEOCI가 잘 봐요. 100에 샀어.
근데 이게 120이 됐대. 됐죠? 똑같이 나는 이게 FOCR을 내가 선택을 한 거야. TPL 안 갈래? 나 OCR을 선택할 거야? 그럼 100이었던 게 120 됐다.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120 가는 거 똑같아. 자산 쪽 페어밸류 평가는. 근데 손익계산서에 안 탄다는 거지. 네딩캄에. 대신 OCI 쪽에 타는 거죠. 거기에 뭐다? FEOCI 평가이익 20 탄 거지. 그럼 컴프레hensive 인컴은 20이 는다고 우리 배웠다시피. 네딩캄은 이펙트 없고. 됐죠? 그럼 리테인드 어닝에 들어가는 건 없는 거지. 네딩캄이 없으니까. 대신 OCI에 20이 탔으니까 AOCI에 2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2월 말일자 BS 모양 보게 되면 자산 쪽 120은 똑같이 평가되지만은 여러분들 TPA 같은 리테인드는 20 올라가 있지만은 FEOCI는 AOCI가 20 올라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이게 팔았을 때 문제야. 팔았을 때 이게 만약에 주식이다. 그러면 120인 걸 150 팔았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팔기 전에 파는 가격으로 먼저 평가부터 하라고 돼 있다고. 분위기 안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120인데 150에 팔면 평가부터 하라고 돼 있다고. 그럼 봐봐. 120이 150으로 올라가잖아. 150을 팔았으니까 150으로 먼저 가라는 거야. 그 150 평가 먼저 해. 맞죠? 그럼 50, 30을 OCI 태우라는 거지. 그럼 AOCI 들어가. 그럼 AOCI 얼마가 쌓이지? 50이 쌓이겠지. 그 자산은 150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 150을 현금으로 판 거니까 이게 뭐다? 주식 빠지면 돈만 딱 들어오는 거야. 뭐야? 아무 이펙트 없어요. 손익계산서에 아무 이펙트 없다고. 주식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한다? 회계사님, 그러면 주식을 팔았어. 좋아. 그럼 AOCI 뭐가 쌓이죠 지금? FEOCI 평가손익이 지금 50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AOCI 남아있는 놈들은 원래 이게 딱, 저놈이 빠져나갔네? 그럼 자기도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뭐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됐죠? 그대로 두고 자기가 원하면 리테인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IFRS가 아무런 말이 없어, 그냥. 손익엔 태우지 말라고만 돼 있어.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손익 태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실무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냐면 그 AOCI 그대로 둬도 되고 네가 원하면 리테인드 어닝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손익을 태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리테인드 대체할 수 있다고. 손익을 절대 태우지 않는 거야. 그 FEOCI 선택하면 손익을 절대 태우면 안 돼.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OCI, AOCI 바로 리테인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네딩칸이 절대 안 탄다고. 지금 대화 이해되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좀 이따 볼 건데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그 FEOCI 시정한 게 뭐다? 딱 그 포괄 손익 계산서 또는 자본 변동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해서 FEOCI 평가 손익 거기 딱 떠 있다고. 이해되죠?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주식인 거예요. 근데 데트는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보겠는데 데트는 뭐 하는 거예요? 데트는 여러분들 다 네딩칸 판다고. 그 예제가 그 밑에 있다고. 그래서 이 저자분도 뭐 갖고 지금 예제 안 들게? 주식 갖고 안 들고 본드 갖고 예를 들었다. 본드. 그러니까 요쪽 영역을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요쪽 영역을. 요쪽이 아니고 요쪽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쪽에 대한 예제가 그 밑에 있는 건데 좀 쉬었다 이거 좀 보여줄게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